여기도 쉬는 시간 분위기는 좋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얼굴 표정하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뭐 하나 적고 이렇게 싹 돌았었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다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혹시 조금 늦게 오실 수 있죠? 늦게 오시더라도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단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통상 제가 5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할 때 우연히 쉬려고 하는 타이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쉬려고.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자,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단어를 조금 더 나가줘요. 앉아서 이렇게 정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빼군요. 그냥 뭐 30분을 늦게 왔다, 40분을 늦게 왔다 그래도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안 들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거기 69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부동산 공급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공급은 이제 공간의 공급이고 위치의 공급이 되는데 그 위치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인 공급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증성이라든가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개별성으로 해서 독점적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거는 여기가 나성동이라고 가정하면요. 나성동에 만약에 주택의 전체가 이렇게 존재하면 부동산학에서는 이 자체를 공급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 중에 이렇게 팔려고 내놓은 애들 있죠. 이걸 공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새롭게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표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공급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량은요.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공급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은 생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공급자들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뭐를 추구하겠어요?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죠? 그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충당이 돼야 되잖아요.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 가격을 최소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뒤에 가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일단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토지의 공급을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요. 물리적인 공급이 있고 경제적인 공급이 있어요. 그죠? 물리적인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부증성이라는 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부증성일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돼요. 얘가 불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기울기를 뭐로 표시한다? 수직선으로. 수직선.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는 뭐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얘는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물리적인 양은 불변이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인데 이거를 우리는 일부를 택지로, 일부를 농지로, 일부를 임지로 쓰고 있을 때 여기 있는 택지의 수요가 증가할 때 물리적인 양은 못 늘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공급 곡선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그래요. 그 우상향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쪽으로 양이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은 불변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만 경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토지의 경제적인 공급 곡선은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하고 장기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 그 71페이지 상단에는 그래프만 해서 단기, 장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단기하고 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여기 단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장기. 단기는 가용 생산 요소의 그 이동이 제한을 받는 시기를 우리가 단기라고 얘기를 해요. 단기.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성향을 나타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만약에 여기 A라는 공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10개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현재 1000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느 날 2000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현재 생산 라인을 가지고는 2000개를 생산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를 늘리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 간단하죠. 근데 공장을 하나 더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 확보해야 되죠. 인허가 받아야 되죠. 기계 들여와야 되죠. 사람 채용해야 되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생산 요소 이동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단기에 손댈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설비는 바로 손을 안 대요. 가장 손쉽게 손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있죠. 경기 안 좋으면 사람부터 줄이고 괜찮으면 사람부터 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1일 3교대로 해서 24시간 풀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래봐야 생산 라인에 한계가 있으니까 늘려봐야 한 100개 정도 이상은 못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면 가용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한이 이제 사라지죠. 그럼 이제는 모두 확보하는 거예요. 부지도 확보했고 인허가도 다 받았고 필요한 자금도 다 확보했고 기계도 다 들여왔어요. 사람도 채용했고 그러면 공장 하나 새로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제2공장으로. 그죠? 그럼 여기도 생산 라인 한 10개 갖추게 되면 추가로 1000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는 그만큼 생산의 증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장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 관계를 보면요. 여기는 기울기가 급해요. 여기는 기울기 어떻다? 완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제 탄력성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걸 바꿔서 잘 줘요.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언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도 별표는 해야 돼요. 자, 원래 이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왜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균형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거기서 결정된 그 양을 우리가 균형량,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TV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만 27만 원 받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25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격에 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27만 원 유지할 수가 없고 결국 얼마로 낮춰야 돼요? 25만 원으로. 근데 얘는 시장에 들어올 때 23만 원에 사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다 얼마에 파는 거예요? 25만 원.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TV를 사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25만 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간의 무슨 상태?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게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항상 일치해요. 그죠? 이 가격에서는. 그럼 이 가격에서는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일치하겠어요? 여기서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하고 뭐가 일치한다? 얘하고 일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을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뭐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연립해서 풀 때 양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가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시장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균형 거래량이 10개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서 이 수요자 있죠? 네, 수요자는 얘를 소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되겠지만 소비자가 만약에 제과점에 가서 1,000원짜리 빵을 1,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 빵에서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소비자들은 이 재화를 소비하면서 자기는 1,200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200원을 지불해도 그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된 거예요? 1,000원에.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의 뭐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소비자는 1,100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역시 1,100원 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데 가격이 얼마에? 1,000원에. 그러면 이 사람은 200원, 이 사람은 100원 정도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거를 다 합한 거를 소비자잉여라고 그래요.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 소비자잉여. 그러니까 이 가격 수준에서는 소비자는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공급자는 이거를 생산해서 팔 때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원을 받아도 이윤은 발생하는 거야.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1,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한 200원 정도의 추가적인 잉여가 더 발생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만족할 거 아니에요. 이 가격에. 또 어떤 생산자는 900원을 받아도 충분히 이윤이 발생하는데 1,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각각의 이윤을 합한 거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그래요.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생산자 잉여. 그래서 이 생산자 잉여의 또 다른 표현이 경제지대예요. 지대론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경제지대가 뭐냐면 초과이윤의 성격인 거예요. 자, 일단 기업의 총수입은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생산자의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지대론 할 때 해요. 지대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합한 거를 사회적 총잉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사회적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그래요. 이 거래량에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책에 가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면서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죠. 예, 아니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역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그래요. 정부의 개입으로. 원래는 요만큼을 소비하기를 원하고 요만큼을 생산하기를 원한 건데 정부의 개입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요 면적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거기 표현까지는 언급을 해줘요. 출제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있죠? 이해하면은 뭐 바랄 나위가 없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좀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섞어서 일단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저하고 같이 이제 11월 달부터 했으면 한 3번을 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 3번째 설명하는 거니까 웬만한 거는 이제 좀 눈에 익는데 우리는 지금 첫 과정을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하고 빨리 한 번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이 저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건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귀에 들어오는 게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래 또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아직 여러분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숨겨져 있어요. 놀라운 잠재력이. 나중에 그 잠재력이 터질 때가 있어요. 급하면 다 터져요. 시험이 다가오면 나중에 뭐 하루에 6개 과목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안 믿기시나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조만간. 자, 여기 보시면 이 균형 상태에서 이 가격이 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가격이 1,100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효용을 내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1,1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지불을 하고자 하는 대가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근데 생산자는 반대죠. 나는 최소한 이것만 받아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증가하겠어요?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증가한 상태.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재고가 남게 생겼잖아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한 재화에서 재고를 남기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 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덤핑 또는 바겐세일에 대한 가격 인하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수요량도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0원은 받아야 이윤이 발생하는데 이윤도 발생하지 못하면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1,000원을 지불해도 그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데 900원 정도까지 지불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효용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상태가 발생해요?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죠. 호가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을 올릴 타이밍이라고 보고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공급량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그러면 초과 수요는 뭐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일단 기본이에요. 초과 공급하고 초과 수요 있죠? 네, 그 상태의 가격의 변화를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72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단가로 1번에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 단가로 2번에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근데 그 밑에 가면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에 별표하시는 거예요. 자, 균형의 이동에 가게 되면요.
첫 번째가 양가로 1번에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중에서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로 열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균형 상태라고 가정한다라고 줘야 돼요. 기울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뭐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지금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죠. 예,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4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쪽은 지금 불변이잖아요. 지금 한쪽만 변하는 과정이죠.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겠죠. 이 상태에서 얘는 불변인데 얘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거래량 증가하죠. 근데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가 만약에 싫으시면 균형 상태니까 5개 같겠죠, 양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럼 10개에서 11개로 늘었죠. 거래량이. 근데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그림 그려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리를 하실 때는 그림에 대한 상태까지 내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 문제가 만약에 그 문제화돼서 나왔을 때는 이걸 그려서 확인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그려서 확인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가 된 사람은 그림을 안 그리고 문장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1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언제 그림을 그리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가 불변할 때 얘가 증가한 거는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밑에 걸 보면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줄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잖아요. 초과 공급. 그렇죠? 이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돼 있는데 얘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공급이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만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그럼 반대 경우로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대요. 일단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양의 움직임은 같이 가는데 가격은 이게 무슨 상태냐는 거죠. 이거는 초과 공급이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번에 반대로 얘만 늘었다는 거잖아요. 얘만.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었고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이번엔 반대로 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줄었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진 상태. 초과 공급이, 초과 수요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죠.
얘가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얘가 줄었기 때문에 초과 수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얘가 늘었기 때문에 뭐 초과 공급 상태가 된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겠죠. 공급만 줄어서 초과 수용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상승하는 걸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싫으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말로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걸 동그라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안 되면 이거라도 해보라고. 그렇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는 이 가격이 있죠.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해요. 변하는데 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증가하죠. 그죠? 얘가 증가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근데 얘가 지금 감소하죠. 그럼 얘도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같은 방향으로. 근데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예요. 여기 보면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 가격은 상승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럴 때 지금은 하나만 움직였는데 두 개가 동시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변할 수가 있겠죠. 거기 여러분들의 교재 보면 그 73페이지 그래프 밑에 보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73페이지 상단에. 자, 그러면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대요.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가격.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증가하겠죠. 가격은 알 수 없어요. 불명확해요. 왜냐하면 어느 것의 이동이 더 큰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얘도 늘었고 얘도 늘었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증가하고요. 얘 증가가 같대요. 같으면 양은 일단 어떻게 돼요? 가격은 불변. 자, 지금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공급도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하고의 이동폭이 같으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거래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수요가 이렇게 늘었죠. 근데 공급도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균형 상태잖아요. 그럼 가격은 불변이죠. 불변이고 뭐만 늘어난 거예요? 양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얘네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럼 양은 아는 거예요. 뭐는 안다? 양은. 그럼 가격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겠죠. 네, 구별하는 거는 얘가 그냥 균형 상태냐, 초과 수요 상태냐, 초과 공급인 상태냐를 가지고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죠? 그럼 일단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늘었죠. 가격은? 자, 이게 더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이동폭이 공급 곡선이 훨씬 크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요. 이렇게. 늘었는데 얘는 2개 늘었는데 얘는 4개 늘은 거예요. 그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잖아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표시해 주잖아요. 수요의 증가가 뭐보다 크다고.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는 판단을 해보세요. 초과 수요 상태겠어요? 초과 공급 상태겠어요?
그렇죠. 초과수요니까 얘가 상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안다고요. 양은 아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는 얘가 균형 상태냐 아니면 초과수요 상태냐 초과 공급인 상태냐를 가지고 가격은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이렇게 크대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죠. 얘는 그렇죠. 무슨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었는데 얘는 하나 늘었고 얘는 두 개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의 증가가 크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건 같잖아요. 이것만 구별해 주면 알잖아요. 구별을 안 해주면 모르고. 그러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한대요. 그죠?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감소하겠죠. 가격은?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불명확하죠.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얘는 감소, 얘는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근데 뭐도 줄었대요? 공급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이동폭이 크기가 같으면 가격은 불변인데 양만 줄죠. 뭔지 아시겠죠? 그건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대로 한다 그러면 얘도 하나씩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죠. 둘 다 감소니까. 얘는 무슨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얘는. 가격은 초과수요 상태죠. 공급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이건 알죠? 이것만 구별해주면 우리가 다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 뭐는 안다? 양의 변은 아는 거예요. 양의 변화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둘이 움직이는데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요, 그 뒷장에 가게 되면, 거기도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쪽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잘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이번엔 반대로요,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대요. 움직임이 반대예요. 얘들은 지금 움직임이 같잖아요. 이건 반대인 거예요. 자, 얘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왜 상승하겠어요? 이 조건은 다 초과수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양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가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같대요. 가격은. 네? 가격은. 상승. 얘는 불변.
자, 지금 수요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공급은 얘하고 얘하고 이동폭이 크게 같으면 양은 변화가 없고 얘만 상승한다고 이렇게.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경제의 과정에서는 가능하죠. 단서가 주어지면 다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프로도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움직임에 대한 크기 같은 게. 여기 조건을 보시면 수요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공급은 이게요. 이게 그러면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잖아요. 그렇죠. 전체 양의 변화는 똑같잖아요. 2개 늘고 2개 줄었으니까. 증가하고 감소가 같으면 양은 불변이지만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조건은 다 무슨 상태다? 다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상태? 초과 수요 상태. 그러면 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이렇게 크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요. 지금 보면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증가죠.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초과 수요잖아요. 반대로 감소가 더 크면 얘는 이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얘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문장에서 표현해 주잖아요. 문장에서. 얘는 아니까 이거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 늘었으면 얘는 이렇게 줄었다고요. 그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잖아요. 그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여기 보시면 지금 움직임이 반대죠. 반대일 때는 이걸 알잖아요. 가격을. 이것만 구분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반대잖아요. 같이 움직일 때는 뭐를 안다는 거예요? 양을 아는 거고, 양을. 가격은 구별해 줘야지 우리가 아는 거고. 반대로 움직이면 뭐는 안다는 거예요? 가격은 알고 양만 구별해 주면 안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감소하고요. 얘는 증가했대요. 이게 무슨 상태겠어요? 그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 응? 응.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이건 하락할 것이고, 얘는 모르죠. 불명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으면 이게 같대요. 얘는 하락. 저기 얘기한 걸 기준하게 되면 수요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공급은요? 증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의 변화는 없잖아요.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죠. 그렇죠. 시장에서 아까 한 번 얘기했지만 이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죠.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요? 기술이 발달하거나 수요가 줄을 때는 어떨 때요?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 크기가 같으면 뭐는 변화가 없고 양의 변화는 없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수를 일일이 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요. 생각을 한참 해야 되니까 또 이게. 근데 나중에 선생들은 조금 넘어가면 거기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균형에 대한 변화를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확실하게, 얘부터 확실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가격은 자신 있게 하시면 되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얘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감소.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대요. 이렇게. 가격은? 양은?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같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만 구별해주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자, 이게 다거든요. 기본적인 게.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부터 출발한다고 보세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전제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수요 공급의 4원칙의 기본적인 것 갖고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거기서 두 개씩 이제 묶어갖고 빼갖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로 묶어버리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걸로 또 묶어버리고 움직임이 반대로 묶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얘네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나올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수요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수요는 같은 방향이니까.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면 아 얘는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는 거겠구나. 뭔지 아시겠죠?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는 걸 기준으로 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 양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되잖아요. 양도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감소가 얘보다 크다. 증가가 얘보다 크다. 그럼 감소가 크면 감소고 증가가 크면 증가잖아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기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메뉴에. 그죠? 자, 아까 인 것처럼 우행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고 있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네, 가격이 상승한다고 표현한 애가 3, 4, 5번의 3개의 지문이었는데 그중에 양은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한 애 있죠. 걔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5번 지문.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갖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표현이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인 거예요.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가 언제 몰아서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많이 적어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야지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 조건에서는 자 89페이지 가보세요. 89페이지 가시면 10번 문제 있죠. 자,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우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이렇게 물어봤어요. 5번 지문에 가보세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둘의 움직임이 어떤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가격만 내가 이게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면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을 가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오히려 크다라는 거죠. 그럼 둘 다 감소죠.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가격이 감소고 그럼 얘가 초과 수요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공급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힘드시면 그래서 아까 이거 해드린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 문장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하나 줄었는데 공급은 얘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을 가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근데 둘의 움직임이 같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는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초과 수요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해야겠죠. 그러면 2번에 갔을 때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했죠.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 하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하겠죠. 근데 1번 지문을 갔더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다고 돼 있죠. 무슨 상태예요? 초공급은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얘는 상승이라 쓴 게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부터 내려왔으면 그냥 바로 찍는 거였다고요. 1번 풀고 아 이거네 이렇게 가는 거였다고요. 지금 제가 문제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간 거고 연습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 1분 내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부투해주면. 이게 간단한 거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제가 늘상 그 수험생들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그 문제 난이도는 1분 내에 풀 수 있는 난이도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간혹 난이도 조절용으로 1분을 초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도 한 4문제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근데 4문제를 틀리더라도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문장 읽으면 바로 답이 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면 점수 따기는 아주 괜찮아요. 내가 그래요. 뭐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탄력성 하시죠.